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케이프가 40일이다. 닷컴 정점이다. 사상 최대 거품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AI가 다 바꾼다. 현금 흐름이 받쳐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전문가로 빙의된 AI 6명에게 시장법을 토론을 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강세론자, 그랜덤 스타일 약세론자, 한국 강세파, 한국 약세파, 매크로 전략가, 그리고 차가운 퀀트 분석가. 라운드를 5번 돌리면서 모든 수치 주장에 출처를 강제하고 출처가 없으면 발언을 무효로 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3번 걸리는 진영은 자동 패배. 그 끝에서 나온 결론. 미국 시장은 80% 신뢰 수준에서 후기 단계 버블입니다. 한국은 60% 신뢰 수준에서 단기 과열과 중기 구조적 기회가 공존하는 혼합 상태.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이 더 크게 빠집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어떤 지표가 결정적이었는지 지금부터 10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지표 6가지. 첫 번째 지표, 슐러 케이프 비율입니다. 이건 지난 10년 평균 이익으로 본 주가 수익 비율인데 단기 변동을 걸러내서 장기 거품을 진단하는 노벨 상급 지표입니다. 현재 41.06, 1881년 이후 데이터에서 상위 1%입니다. 비교 대상이 2000년 닷컴 정점의 44.19, 그리고 1929 년 대공황 직전의 32.5입니다. 지금이 어디쯤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두 번째 지표,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고 말한 버핏 지표입니다. 미국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인데 현재 234.5%, 사상 최고치입니다. 닷컴 정점이 146%였는데 그걸 무려 60%포인트 넘게 초과했습니다. 강세론자들은 S&P 500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비대칭이라고 반박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정해도 190%대로 여전히 닷컴 정점을 넘습니다. 세 번째 지표, 집중도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오라클과 브로드컴까지 합친 그룹이 S&P 500의 28.7%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에는 9.7%였습니다. 거의 3배가 된 거죠. 닷컴 정점 집중도를 50% 초과한 수준입니다. 한 섹터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지표, 자본 지출과 매출의 격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빅테크 5곳이 2026년에만 AI 인프라에 약 700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작년 기준 1000억 달러, 자본 지출이 매출의 7배입니다. 여기서 약세론자들이 강력하게 미는 카드가 있습니다. 갈브레이스의 배질 개념인데요. 호황기에 부풀어 있다가 위기 때 드러나는 거품 매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가 매출 57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의 상위 4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상위 6고객이 85%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고 결국 같은 자본이 빅테크 사이를 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시스코가 1999년에 똑같았습니다. 시스코 매출의 90%가 통신회사 자본 지출이었고 시스코 주가는 이후 90% 빠졌습니다. 반대편 강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강한 논리가 자금 조달 구조입니다. 메타가 작년에 자본 지출 720억 달러를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했습니다. 닷컴 시대 워컴이나 PSI넷처럼 채권으로 부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4배에서 26배. 시스코가 2000년 정점에서 찍었던 470이 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습니다. 이익이 진짜로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S&P 500의 이익 수익률은 약 4.5%.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5%가 넘습니다. 주식과 국채의 위험 보상이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더 지는 대가가 사라진 시장. 역사적으로 1999년 외에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지표, 통계 종합 점수입니다. 6개 지표를 가중평균한 Z스코어가 플러스 2.44 시그마, 1928년 이후 분포에서 상위 0.7%입니다. 평균 회귀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돌려보면 향후 5년 누적 수익률 중앙값이 마이너스 8%,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싸지만 닷컴은 아니다. 라는 강세론과 평균 회귀는 결국 온다. 라는 약세론 중에서 데이터는 약세론 손을 들어줍니다. 단, 시점을 못 맞춥니다. 1996년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뒤에도 시장은 4년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반드시 봐야 할 미국 지표 3가지. 첫째, 빅테크 5곳의 분기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20% 미만으로 둔화되는지. 둘째, 엔비디아 상위 내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서는지. 셋째,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3배를 돌파하는지. 이 중 2개가 트리거되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 핵심만. 코스피가 1년 동안 185%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 늘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이익 성장의 5배. 이 격차는 펀더멘털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 신용융자 장호가 약 23조 원, 2011년, 2018년, 2021년 고점 패턴과 똑같습니다. 매번 그 뒤에 코스피는 23에서 36%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절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쌉니다. 미국 KF가 40일인데 한국 주가 수익 비율은 13에서 15배. 같은 일 원의 이익에 미국은 41 원을, 한국은 13원을 매기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로 일본 아베노믹스 경로를 따라간다면 한국은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중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이 더 크게 빠진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30%가 넘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단 하루에 외국인이 1.8조 원을 팔았고 코스피는 6.12%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10% 빠지면 한국은 베타가 1.5 정도라 15%, 미국이 25% 빠지면 환율까지 동시에 약세로 가면서 한국은 30에서 40%까지 갈 수 있습니다. 1997년, 2008년, 2022년에 똑같이 작동했던 피드백 루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봐야 할 2가지. 첫째, 신용융자 장호가 25조를 돌파하는지. 둘째,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4주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는지. 이게 동시에 터지면 한국 단독으로도 마이너스 20에서 30% 시나리오가 가동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미국은 후기 단계 버블이고 한국은 단기 과열과 중기 기회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 시나리오는 미국이 안정될 때만 작동합니다. 미국이 깨지면 한국은 절대 밸류에이션의 안전마진을 환율 약세로 상쇄당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 안에 있더라도 비중 조절과 해지 비용은 평소보다 더 가치 있는 보험입니다.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 위치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채널 5분 경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